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그리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네. 오늘 이렇게 행복한 날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제가 썼던 게 에코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들어갔어요. 아, 괜찮아요? 네. 1번. 시간은 얼마? 40분.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각종 질병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하지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끊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보통 질병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낫기 힘들다, 불치병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나 아토피나 뭐 이런 질환들을 불치병 혹은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불치병은 치료될 수 없다, 난치병은 어렵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회복되기 어려울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병의 기원과 역사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죠. 병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를 들면 바이러스나 세균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변이와 변종을 통해서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인류는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수많은 약물들을 만들고 수많은 백신을 통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메르스가 나오면 메르스를 저항할 수 있는 약물이 만들어지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이제 보통 백신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려면 항체 그 항원이 있어줘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못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이 있어줘야만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나오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앞서 있는 질병을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몸에 유전자를 만드셨는데, 그 유전자 중에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후천성 유전자를 만드신 거예요. 후천성 유전자 들어보셨나요? 이거를 줄이면 그냥 후성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즈에도 앞면에 나왔었죠. 이 내용이 뭐냐면 물고기들이 10마리의 암컷들이 같이 수컷 한 마리와 다니다가, 심지어 호주나 바다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 중에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런 종들이 다니다가 한 마리의 수컷이 죽으면 그 1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암컷이 어떻게 될까요? 수컷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DNA의 분자에 의해서는 그것을 DNA를 결합을 시켜요. 단백질을 구조를 결합을 시키면 가능한 일일 수는 있어요. 줄기세포의 변형이나.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 자체에서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다. 그럼 한 마리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과학인데, 이거를 후천성 유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후천성 유전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바이러스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 바이러스를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후성 유전자는 그 우리의 어떤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것이 반응할 수 있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특별 훈련 받은 유전자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당뇨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병이 한 12,400개가 넘어요. 12,400개. 그 12,400개마다 A, B, C, D, E, F, G 이렇게 쭉 그 경과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게 먼저 몸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몸의 정보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가령 똑같은 아토피라고 해도 머리가 가려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허벅지가 가려운 사람이 있고, 배가 가려운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마다 후성 유전자가 처음부터 심겨져 있다. 그럼 우리 몸은 지금 이 크기로 안 됩니다. 이 정도 갖다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지금 현재 필요 없는 것들을 이미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후성 유전자 하나만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 암의 인자, 암을 반응하는 그 인자가 켜지도록 만든 거고, 만약에 당뇨에 걸리면 당뇨의 부분에 그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병을 어떤 이해를 할 때 여기 보면 당뇨, 혈압, 아토피, 다이어트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어떤 질병을 이해하는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후성 유전자의 개념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놀라운 방법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접근할 때 제가 첫 시간에 혈액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질병에 접근하는 방식은 세포학이에요. 세포. 사실 세포학에서 줄기세포 유전자까지 나갔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몸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암 말고 이제 당뇨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암보다 무서운 당뇨병. 네.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약 4억 명이 넘어요. 거의 5억 명 가량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당뇨 환자가 한 50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면 거의 1,000만 인구가 됩니다. 5명 중에 1명은 당뇨 내지 당뇨 바로 걸리기 직전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당뇨는 원래는 질병이 아니에요. 당뇨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병은 증상과 병이 있어요. 근데 증상은 병이 되기 전 단계인 어떤 증후군을 말해요. 증후군. 뭐 예를 들면 신경 증후군, 뭐 위장 증후군, 뭐 이렇게 증후군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증후군들은 병이 이르기 전입니다. 근데 왜 당뇨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되었을까? 당뇨는 사실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단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막 뛰면은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병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의 증상이지. 그런데 왜 이게 병이 되었냐면 반복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니까,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래서 병이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가 엄청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나 위장이 아픈데 약 좀 달라고 하면 약을 줄까요? 안 줘요. 뭐부터 해요? 검사하자고 하죠. 그리고 줄 수 있는 약은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약을 줄 수 있어요? 진통제 같은 거. 그러면 그런 거는 바로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약들은 안 준다고. 그럼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나 위장이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위 내시경을 하든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보내겠죠. 괜찮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안심하고 집에 가요. 그럼 다음날 또 아파요. 어떻게 합니까? 또 병원에 가죠. 선생님 제가 몸이 아픈데, 위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찾아가요. 그럼 병원에서 또 어떻게 해요? 검사를 또 하든 또 정밀 검사를 하든 큰 대학병원 가게 하겠죠. 대학병원 가서 이제 정밀 검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위장이 안 좋아 지금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게 고작 진통제밖에 없는데, 네, 이거는 약국 가서도 먹을 수 있는, 아니면 편의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타이네롤이나 충분하다고요. 난 근본적인 거 해결하고 싶어. 근데
병에 뭐가 없어요. 지금 병에 그 파악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요. 그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신경성을 넣어주면 돼요. 맞죠? 그럼 신경성 위염입니다 하면 이제부터 뭐를 넣어줄 수 있어요? 위장에 관련된 약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 말은 위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어지는 하나의 닉네임 이름이라고요. 이름인데 재밌는 사실이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거나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떤 이름을 넣어서 약을 처방받으려고 하는 것이 병원이든 우리 개인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당뇨가 그래요. 당뇨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이 높다. 이게 초기에 합병증이 오기 전에요. 그럼 혈당이 높다 하면 뭐 안 먹으면 돼요? 단 거 많이 안 먹으면 되고 거기에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해결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약을 먹으면서 내가 먹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췌장의 기능이 그리고 세포의 기능이 둘 다 망가진다고요. 췌장에서 나 분명히 똑같은 양의 인슐린을 만들어냈는데 왜 넣고 갔다가 안 돼? 그럼 세포는 그 똑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당뇨에는 세 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단뇨, 다갈, 다식, 고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갑자기 소변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증이 너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프거나 너무나 이게 잘 들어와요.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뇨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당뇨가 오래되면 당뇨 망막증이 생길 수 있어요.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다리를 절단할 수 있고 그래서 당뇨를 뭐보다 더 무섭다? 암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혈당의 생리를 보면 보통 탄수화물은 당질로 되어 있죠. 대부분 달다 끝에는 그런 전분 형태로 식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전분, 녹말인, 곡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 글루코스 같은 경우는 혈액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흡수된 이 글루코스를 보통 이제 혈당이라고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혈당 같은 경우는 공복입니다. 거의 70에서 110 정도, 거의 90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전에 쟀는데 130이 나왔다. 그럼 약간 높은 거죠. 어떤 분 150이 나왔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180 나왔다. 그 정도 위험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관리 가능하고요. 우리가 보통 소화라는 과정을 보면 소화는 타액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제 타액은 그게 이하선, 타악선, 하악선 이 세 군데에서 타액선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은 침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음식에 따라서 타액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개 한 마리에게 고기를 줍니다. 근데 고기를 생것으로 줬을 때하고 삶아서 줬을 때하고 구워서 줬을 때하고 개에게서 나오는 타액 분비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냐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위에서는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시작해요. 위액의 산성도가 이제 쭉 올라가겠죠. 우리 어제 산도 실험한 것처럼 그 산성 쪽으로 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탄수화물 소화가 중단되고 단백질 소화가 끝나면 모두 다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십이지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면 지금 음식물의 환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음식물의 환경은 위액인 산성의 환경이 돼 있겠죠. 그럼 그것이 그냥 장으로 내려가면 장 다 빵꾸가 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혜롭게 췌장에서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정도 내려가면 중화할 수 있는 물질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게 제가 좀 어렵지만 생리학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히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우리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 몸은 생리학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2장쯤 내려갔을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물질이 췌장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췌장에서 나오는 물질에 도움을 주는 것,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질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한 글자. 힌트. 네, 물입니다. 물. 그래서 밥을 먹고 끝나는 시간부터 2시간이 지나거나 2시간 반 정도에 물 한 잔을 마셔주죠. 그러면은 정말 보약이 되는 거예요. 최고약.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밥 먹고 목마를 때 뭐를 마신다 이게 아니고 밥 먹고 나서 2시간이나 3시간 그 사이에 무조건 물을 마시세요. 무조건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여러분들의 몸에 산과 알칼리를 교차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 후 2-3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이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장 쪽으로 내려갈 때는 알칼리로 바뀌어서 내려갑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대장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가스가 생기고 용종이 생기고 나중에 결절이 생기고 대장의 환경이 막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유산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식사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2-3시간 후에 물을 적어도 한 모금 이상 500cc 가량 드시게 되면 정말 그것은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병의 정의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지나가고요. 육식과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거의 우리가 당뇨의 가장 무서운 게 설탕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설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고기와 생선이에요. 사실 어렸을 때 그냥 똑같은 10살의 나이에서 설탕을 많이 먹는 사탕과 그 빵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아이와 고기를 많이 먹는 아이, 누가 당뇨병에 빨리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빨리 걸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설탕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설탕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탕보다는 고기가 훨씬 빨리 걸려요. 자, 고기를 먹어서 아이들이 비만이 되거나 몸이 이제 체중이 불잖아요. 거의 당뇨가 몇 년 안에도 걸릴 수 있어요. 당뇨가. 그리고 탄수화물보다 고지방 식사가 당뇨 환우에게 더 큰 문제는 인슐린을 저하하게 만들어요. 세포가 지방이 많이 형성되잖아요. 세포에 혈액 속 세포에 지방이 많이 형성되면 인슐린이 나오는데 우리 보통 인슐린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단 것을 먹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신호가 가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요. 단 거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단 것을 어떻게 해요? 단 것을 어디에 넣어주려고요? 단 것을 소화관에서 어디에 넣어줘야 돼요? 혈액에 넣어줘야 되겠죠. 혈액에 넣어서 세포에 넣어줘야 되겠죠. 즉 혈액에 있어야 되지만 혈액에 다 있으면 큰일 나고 당이 너무 많고 그래서 대부분을 세포 안으로 공급시켜줘야 돼요. 인슐린이 나오면 그 인슐린이 세포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우리 옛날에 수많은 박사님들은 세포에 놓고 한다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 안에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먼저 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세포 밖에 있는 당분들을 당긴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세포 내에서 입력받을 수 있는 수신작용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세포 밖에서 들어오는 그 당분들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그 인슐린이 당기는데도 부족하고 인슐린 자체를 저항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미국에서도 밝혀낸 이 부분이고요. 고지방이 고탄수화물보다 훨씬 더 문제라는 것이 그래프를 보면 위가 고지방, 아래는 고탄수화물인데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80g을 고정적으로 먹는 사람과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량을 단위를 반비례해서 총 칼로리 2680이 되도록 이 실험에서 지방을 많이 섭취한 아이들이 더 높은 혈당의 위험이 있었다. 정확한 실험에 의하면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 설탕 많이 먹는 사람보다 당뇨에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그림이 이거예요. 글루코스를 안에서 인슐린이 당기는 건데, 네. 이 저항증이 생기면, 오른쪽에 저항증이 생기면 그것이 못 들어오게 자꾸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섬유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섬유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당뇨가 있다, 당뇨병이 지금 내 몸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드셔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섬유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섬유질이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현미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똑같은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쉽게 그 소화될 수 있는 탄수화물이 있고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들이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그 흰쌀, 흰밀, 케이크, 그 다음에 일반 빵들은 먹고 나면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양학자들에 의하면 최근에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도 이 문제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이 고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다 급격히 떨어지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에 굉장히 많이 결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밀이나 사과나 현미밥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역시 천천히 떨어집니다.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에 따라서 혈당이 조절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당뇨가 한 200, 300 이렇게 혈당, 공복 혈당에 아니면 하이까지 올라가 있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2끼 식사해 주셔야 돼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 공복 시간이 길잖아요. 그때 우리 몸은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 7가지 습관만 바꾸면 당뇨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해결될 수 있어요. 식후 잠자는 거 무조건 피해 주셔야 돼요. 식후 잠자는 거. 두 번째는 늦게 자는 거 피해 주셔야 됩니다. 늦게 자는 거. 세 번째, 스트레스 피해 주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당분을 많이 요구해요.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신경에서는 여러 배를 요구하게 되겠죠. 술, 담배, 커피, 부절제한 식습관, 그리고 급하게 먹는 것, 그리고 식후에 물 마시는 것, 이런 것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질병을 해결하는 방식이 첫 번째 원리를 알면 되고, 그래서 그 원리는 어디에 기초돼야 될까요? 생리학에 기초되셔야 됩니다. 내 몸의 생리학에. 예를 들면 우리 치아를 보면 송곳니가 있고 어금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치아의 구성을 보면 음식을 뜯어먹는 어떠한 그 동물로 그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씹어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산을 보면 위산이나 간즙이나 뭐 소장액이나 타액을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 육식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도록 나오는 타액들이 거의 없어요. 소화액이 없습니다. 거의 다 채식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생리학에 기초되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건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어서 고혈압과 나머지 천연 치료에 대해서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뭐 숟가루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수치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 꼭 가지 않고도 내 스스로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점을 짚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약 없이, 항생제 없이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전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